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언론 소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독. YTN은 어떤 명확한 기준으로 단독을 적용할까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YTN의 단독 보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농인의 불편함 없는 방송을 위해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지원 수어 통역사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YTN 라디오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의 별들 3,500을 제작한 이은지 PD가 제34회 한국 PD 대상에서 라디오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과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서 독립전쟁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상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한 YTN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선정하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단독을 습관처럼 다는 경향이 최근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단독 보도의 조회수가 일반 보도보다 높게 나타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간략한 정보에도 단독이 달리기도 합니다. 시청자라면 자연히 단독의 기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가치 있는 단독을 위한 YTN의 노력 살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뭐가 단독이냐라는 것인데 우선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단독을 붙이는데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단독을 붙인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자협회나 방송기자협회 같은 기구에서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단독 보도라고 할 때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우리만이 독점적으로 특정 보도한 기사를 단독이라고 표현합니다. YTN도 역시 이런 판단에 따라서 단독을 붙이곤 하는데요. 보통은 제보나 자체 취재를 통해 발굴한 기사일 경우에 또 그 내용이 다른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보도 가치가 큰 경우에 한해서 단독을 붙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도 조금 그 기준이 느슨해지고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YTN의 단독 보도를 분석을 하셨다고요? 1분기를 돌아보면서 YTN 단독 보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최근 방송된 단독 중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보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4월 13일 단독 용산기지 담장 밖 발암물질 510배 공원 조성 난제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부에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청와대 이전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이제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원 조성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해당 보도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이 들어설 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있는 용산공원 완공을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걸 이제 이전 정부랑 비교를 하는데요. 이전 정부 그러니까 뭐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이제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추진해온 과정, 또 거기서 드러난 오염 문제 등으로 좌절된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
개선하는 그런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뉴스에서 강조를 하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논란이 주로 어떤 비용의 문제나 시기 그리고 어떤 새 정부의 소통하지 않음의 문제로 다뤄졌던 것들과 에 대해 주목한과 달리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 주목을 해서 어떤 시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이 공원 조성 관련한 이슈를 다룬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새 정부 이것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도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할 텐데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국민의 편에서 의미 있는 보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용산공원 환경 문제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 분석해 주셨고, 저희 YTN은 지역마다 이제 취재팀이 있고요. 지역의 현안들, 또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이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지역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YTN은 지역 이슈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춘천지국의 단독 보도인 친일파라 부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교체한 안내판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춘천시의 어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YTN은 2017년부터 해당 주제로 단독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1900년도 초에 지어진 가옥이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로 수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관련한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후속 보도에서 다시 그러니까 해당 가옥이 단순히 민영희 무덤 말고도 주변 자손들의 묘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라는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상황들을 다시 보도를 하면서 춘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이 관련해서 안내판을 400여만 원을 들어서 교체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YTN에서 문제 제기한 어떤 친일 그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자손들이 친일 관련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친일파 무덤을 관리한 상황을 지적한 보도이고 어떤 지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편인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월 5일 방송된 대전지국의 단독 보도가 참 유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독 두통약 5만 원에 판 약사 판결문에 정신병력 있는데 복지부는 몰랐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입니다. 두통약 감기약을 5만 원에 팔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2년 전에도 약국에 그 성인용품을 전시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판결문에 보니까 정신질환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YTN이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이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사실은 뭐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YTN이 단독 취재로 이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그런 보도였습니다. 두 분의 분석과 평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두 분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를 다시 짚어준 보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나름 쉽게 설명해 준 것도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용산 기지뿐만 아니라 전체 미군 기지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현장 취재가 곁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국에서 발굴한 단독 보도는 특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비해서 지역의 취재 환경이 열악한데요. 적은 인력으로도 이렇게 좋은 보도를 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요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YTN도 주요 후보자들의 검증 보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YTN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주셨고 아쉬웠던 점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끼리 단독 경쟁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독 보도라고 좀 불리기에는 아쉬운 보도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방송된 단독 내일 국무회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 상정 보도와 4월 15일 단독 보도인 5월부터 학교도 일상 회복, 확진 학생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등 보도인데요. 사실 두 보도 보면은 몇 시간 후면 밝혀질 내용이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알려질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단독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시간차 단독이라고 좀 말을 해야 할까요? 4월 7일자 단독 이태규, 나경원 입각 확정, 경제부총리 등 일요일 발표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는데요. 인사기사의 경우에 인사권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종종 오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무리하게 단독이라고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사건 사고 보도를 살펴봤는데 사건 사고 보도에서 단독 표기를 관행적으로 붙이는 경향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단독 보도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그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단독 보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단독 보도에서 최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으로 반론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월 26일 보도입니다. 단독 출연진 확진 숨긴 채 어린이 뮤지컬 강행, 어린이 집단 감염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이게 이제 오전 4시쯤에 최초 보도가 됐거든요. 그 유명 어린이 뮤지컬 출연진이 공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주최 측이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공연 주최 측이 전날 단체 리허설은 진행되지 않았었고 확진된 출연자는 즉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출연진만 참여하게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반론 보도가 지난 3월 2일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 1월 26일 보도 하단에도 반론 보도 내용이 이제 추가로 해서 수정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정확성과 또 이제 보도에 있어서 충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워낙 민감한 시기였고 사실 또 아이들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빨리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단독일수록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의 보도를 보면서 이게 정말 단독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약간 좀 회의에 빠지게 하는 보도들이 또 있었는데요. YTN만 보도했으면 어떤 보도라도 단독이 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은 보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보도 가운데 뭔가 모두 앞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보도들인데요. 고향에서 50대 여성 손발 묶고 납치한 뒤 돈 빼다 도주, 경찰 추적 중, 술 취해 70대 경비원 구타한 50대 남성 체포, 금은방서 여주인 폭행 강도 30대 추적 남성 추적 중 이런 보도들인데요. 사건 사고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보도에는 독점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공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를 할 때 단독 보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사안을 특정 언론사 혼자 보도했다고 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후속 보도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당 보도들이 가지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단독이 가진 무게를 언론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뼈아픈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다 이제 기자들인데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또 나눴었던 그런 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시간차 단독에 목을 맸었던 다 경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김 실장께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픈 지적입니다. 기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는 이전에는 특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단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래 단독이라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특종이라 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해 쓰는 게 맞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익스클루시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국내 언론계에서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제목에 단독이라는 표시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포털이 미디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이른바 포털에 걸리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에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과해지다 보니 급기야 단순 시선 끌기 낚시성 보도에도 단독이나 속보라는 제목을 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언론 전체가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YTN도 단순히 정부 발표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았다든지 발생한 사건을 조금 빨리 보도한 수준의 기사에는 단독을 달지 말자는 내부 공감대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단독을 붙이는 관행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보도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불러오면서 기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오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유념해라 하는 한 줄 요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요. 단독 보도 이제는 정확한 원칙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독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는 현재 언론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가치, 또 단독의 의미를 지켜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YTN 내부에서도 스스로 단독에 대한 내부적 지침이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이 박사님 한 줄 요약입니다. 네, 언론사뿐만 아니라 YTN이 스스로 단독 보도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를 우리 언론사만, 특정 언론사만 보도했다는 의미로 어떤 시청자와의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잘 헤아려서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 잘 새기고 더 좋은 YTN 뉴스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사소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간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TV, 방송도 그럴 겁니다. 이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방송이란 것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청인과 농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연 수어 통역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장애인과 비장애에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방송을 볼 권리가 있죠. 그러기 위해선 약자 배려 문화가 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문턱을 낮추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박지연 수어 통역사와 함께합니다. 네, 통역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작년 4월이었죠. 저희가 장애인날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수어 통역사님을 모셨었는데 네. 벌써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좀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다시 한 번 좀 모시게 됐는데 뭐 다시 두 번째 나오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항상 4월은 장애인의 달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최근 뭐 이슈가 됐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수어로 그 배우를 호명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농인 배우분을 호명하실 때 직접 수어로 또 준비하셔서 그렇게 호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배우시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니 근데 이거 윤여정 씨 말고도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등장했더라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뭔가요? 예, 방탄소년단은 워낙 팬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농인분들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 팬덤이 많으실 것 있으세요. 같아요. 예, 그래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노래 같은 거 가사를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멘트들이랑? 아마 통역사 선생님들께서도 아미가 아니셨을까. 왜냐면 그 빠른 노래와 가사를 네. 다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랩 같은 건 진짜 빠르잖아요. 네, 아마 많이 준비하시고 외워서 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수어 통역이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역은 저희가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통역사가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스포트라이트를 통역사가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제로 농인의 어려운 삶, 농인들이 필요한 것들, 지금 현재 농인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아직도 통역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지만 수어통역사들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 밤 시간에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실제로는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그런 통역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만 살펴봐도 사실 뉴스에서는 그나마 좀 수어 통역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장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드라마 예능도 수어 통역이 가능하고요. 네. 저 예전에 영화를 한번 수어로 통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국 영화가 이제 대작들이 많은데 한국 영화들은 실제로 농인에게 가장 소외되는 영화예요. 아, 자막이 없기 네, 때문에 한국 그렇겠군요. 영화는 상영될 때 자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어요. 수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달라진 거 맞으세요. 예.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수어 통역사가 동시에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수어가 뭐야? 막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저 수어 통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라고 바로 아시죠? 네, 바로 알아보세요. 최근 들어서 좀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나요? 네, 확실히 많이 드셨고요. 아예 대학에 들어가셔서 수어 통역을 학과를 졸업하셔서 수어 통역 자격증까지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바로 수어 전문 교육원에 오셔서 자격증 대비반 들어가셔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증 대비반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꽤 많이들 오셔서 배우고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수어를 배우면 어느 정도 배워야 좀 일상적으로 대화 정도가 가능할까요? 한 3개월이면은 기본적인 단어들 같이 배우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얘기할 수 있을 아주 기본적인 수어는 배우실 수 있고요. 수어 통역사까지 준비를 하시려면은 아주 열심히 하셔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수어도 하나의 언어니까 좀 네.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사실 네.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이런 단어도 많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기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시거나 하실 때도 다 사랑합니다 하시면 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거는 어딜 가서 사용해도 그럼 다 네, 알아들으실 수 있겠네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네. 우리 문장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근데 문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거 YTN이니까 네. YTN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좀 시청해달라고 사랑해주세요. 약간 요 문장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YTN은 영어잖아요. 자, Y는 이게 Y예요. Y. 그래서 T는 T 모양이어서 T 이렇게 쓰세요. 네, T. 네, T. 자, N은 N 이렇게 해요. N. 네, N. 자, 사랑해주세요. 자, 아까 사랑 배웠죠? 네, 사랑해 주세요. 이거 쉬워서 외울 수 있을 것 주세요.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많이 사랑해주세요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더 이렇게 격한 동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많다라는 수화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많다 이렇게 해요. 많다. 네, 네, 많다. 자, 그런데 수어는 저희가 굉장히 표정이 중요하잖아요. 굳이 많다라는 수어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표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Y, T, 에 사랑해 주세요 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 그럼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카메라 해볼까요? 보고? 네. 자, Y, T, 에
사랑해. 전 많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각자 직업에 대한 매력을 좀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앵커라는 직업이 뭐 시청자들한테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내 목소리를 전해준다라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통역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매력으로 꼽는지도 좀 궁금해요. 통역사는 양쪽을 전달하는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부분들을 전달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 저로 하여금 두 분이 소통이 되었을 때 오는 굉장히 만족감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노예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임혜정 배우님께서 그 수상해드렸던 네, 농인 배우. 배우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농인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 배우가 실제로 배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청년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그 배우가 농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농인 배우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농인의 역할인 농인 배우가 맡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수화 통역사가 나와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화 통역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농인 배우가 공익 광고는 미리 대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해서 통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농민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방송 이외에도 강의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농인분들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가 모두 풀립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 벗지 못합니다. 현재처럼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착용해야 하고 2주일 뒤 다시 검토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방송 인터뷰 시 자막을 넣어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옮기다 보니 어긋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5,600억 증액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YTN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뉴스에서 표준어 썼으면 좋겠다. 최근에 고요를 구요로 자꾸 발음하는데 아이들이 구요가 표준어인 줄 알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자막에서도 이런 오류를 발견했다며 알려왔습니다. YTN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친절하게 관련 링크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미로 사용되는 구는 적절한 표준어가 아니며 고에 해당하는 옛말로 풀이된다는 설명입니다. 고요가 옳고 구요는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받은 대목을 들어보면 5,600억 증액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구요라고 발음한 것이 맞지만 자막은 표준어 규정에 맞춰 고쳐 써야 했습니다. 가능한 들리는 대로 받아 쓴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수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방송, 그중에서도 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여야 한다는 지적에 100배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주의하며 바른 우리말 사용에 힘쓰겠습니다. 4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논의 주제는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온 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뉴스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아 교수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시청하였습니다. 뉴이전은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포맷으로 잘 구성이 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일 방영분에서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한 수치 제시를 하면서 그 수치 이면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정책 대안을 구상해야 된다는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이 코너에서는 그 7일 방영분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의 이면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원인 규명,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추적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를 지적을 해주는 코너인데 좀 다른 뉴스 프로그램들하고 요런 포맷이나 진행은 조금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이저, 1분 뉴이저죠. 마지막에 이제 구성이 된 요 코너는 주로 이제 미담 영상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부정적인 것에만 천착하기 쉬운 뉴스 생리를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돋보이는 구성이고, 일종의 그 시청자들한테도 위안이 되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 주영호입니다. 뉴스는 세상을 향한 창이라고 합니다. 뉴스의 특성과 장점에 관해서 이처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채널이 발달함에 따라 뉴스를 볼 수 있는 형식과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늘고 또 뉴스에서 다루는 소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고전적인 뉴스의 개념과 컨셉이 달라지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마땅한 유형지나 또는 패턴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부 패널들이 참여해서 당일에 주로 정치,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패널들 참여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YTN DMB의 뉴스 전문 기자들은 YTN이라는 조직에서 훈련되고 또 YTN이 가지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받은 기자들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왜 출연을 안 하실까요? 이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왜 코너에 반영하지 않으실까요? 외부 전문가들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정치평론가이거나 또는 변호사분들의 중심입니다. 간혹 특별한 환경 문제나 기타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전문가가 참여하시긴 하지만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전문가 집단에서 참여해서 주로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2회 정도 출연하십니다. 뉴스 분량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 의존하는 셈인데 이 같은 뉴스 제작의 관행이 향후 개선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위원 김현애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날의 중요한 뉴스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면서 뉴스 해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검찰 한동훈 무혐의 처분 뉴스 꼭지에서는 꼭지가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영상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해설에 들어가서는 전문가의 해설과 더불어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앵커가 중간중간에 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배경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관련 사건들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기에 관련된 뉴스를 묶어서 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료 구성이나 앵커의 질문이 정교하지 못하면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뉴스가 앵커와 전문가들만의 뉴스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7일 검찰 한동훈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뉴스 꼭지는 영상과 뉴스 해설이 잘 조합되어 앵커와 전문가들만의 뉴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위원 이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자 방송을 말씀드리자면 검수완박 관련 정책 의총 전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패널 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이 사회자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님 인터뷰 등 자료 화면이 전에 나왔던 자료 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에서는 한국식 나이, 국제 통영 기준 차이점, 법적, 사회적 개선법, 통일 추진 등 시청자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만 K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에 대한 용어가 너무 많아 나이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위원 김혜영입니다. YTN의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온 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친절한 뉴스를 표방하는 YT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당일의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진행 방식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들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뉴스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인터뷰 도중 먹튀, 먹고 튀다와 같은 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음성뿐만 아니라 자막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여과 없이 등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대상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막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모피아와 같은 단어는 뜻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다른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뜻을 간단히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앵커와 기자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발음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음 오류들은 뉴스의 내용 전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YTN-DMB 시청자위원 김영기입니다. 저는 4월 11일 방영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이지요. 상대적으로 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녁 있는 뉴스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자막은 가독성이 높아서 방송 내용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 바탕에 보이는 검정색 처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57여분쯤 고시원 화재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칠판을 이용한 고시원 구조와 화재 지점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소 촌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친근감 있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의 표현이라 할까요? 뉴스 전체적인 부분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